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이자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한 남성입니다. 제 사연이 너무 길어듣는 분들의 시간을 빼앗을까 두렵습니다만 이 글을 쓰지 않고는 제 삶의 억울함과 무너진 심정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용기를 냅니다. 제 나이 60대 후반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동네 마트 운영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윤택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들과 며느리들에게도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주었고 늘 부족함 없이 베풀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둘째 며느리의 부탁과 순진한 호의.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불행은 사소한 호의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마트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잠시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혹시 마트에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남에게 맡기려니 마음에 걸리고 아버님 곁에서 배우면서 용돈도 벌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가 먼저 찾아와 제 일에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저는 흔쾌히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에게 맡기느니 네가 해주는 게 100배 낫다. 가족끼리 뭘 그러니? 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월급도 훨씬 넉넉하게, 아니 솔직히 말해 친정 아버지의 배려 수준으로 챙겨주었습니다. 동종업계 최고 시급의 보너스까지 얹어줬으니 아마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벌었을 겁니다. 그저 며느리가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삭막해진 노후의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트에서 일하면서 저와 가까워지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든든한 아들들과 착한 며느리들 덕분에 평온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 이 정도 베풀면 당연한 투자와 사랑이라고 생각했지요. 2부 생일 여행 하늘을 나는 듯 했던 기대. 올해는 제가 60대의 마지막 생일을 맞는 해였습니다. 내년이면 칠순이니 그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는 두 아들의 제안에 저는 온 세상을 가진 듯 기뻤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저희가 모처럼 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온 가족이 여행 한번 가시죠? 올해가 마지막 60대 생신이잖아요. 효도 여행. 그 5글자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늘 마음 한쪽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모처럼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썼다는 사실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노년이 외롭지 않구나.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계획을 짤 틈도 없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고 싶었습니다. 최고로 화려하고 편안한 여행을 선물해서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힘들게 돈 쓰지 마라. 아버지 돈 많다.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그 자리에서 마트 운영 자금 일부와 노후 자금을 크게 인출했습니다. 아시아 최고급 휴양지로 정하고 무료 7인 가족의 왕복. 항공권 물론 가장 비싼 좌석으로 동남아 최고급 숙소비 프라이빗 풀빌라로 현지 단체. 관광 비용까지 단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두 지불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큰 돈이었지만 제 평생 아이들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제를 마치고 저는 밤새도록 여행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지요. 여보, 당신 몫까지 내가 2배로 행복하게 즐기고 올게. 여행 전날 밤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을 설쳤습니다. 3부 40도의 열기 그리고 첫 번째 배신. 마침내 떠난 동남아 여행. 큰아들,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들까지 7명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시기가 동남아의 체감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절정인 때였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6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몇 년 전에 다리 수술을 받아서 걸음도 느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통증이 오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걷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고역이었겠지요. 단체 관광을 하던 중 저는 도저히 체력을 감당할 수 없어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땀을 닦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큰아들이 무심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뱉은 말은 아직도 제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우 아버지 뒤에 사람도 많은데 왜 자꾸 멈춰요? 왜 자꾸 멈춰요? 단 세 마디였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 쏟아부은 수천만 원의 돈과 기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 여행이 망가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부 김치 한마디가 불러온 고리평 벌칙. 그날 저녁 현지 식당에 갔습니다. 아무리 고급 식당이라도 동남아 향신료가 강한 현지 음식은 제 입맛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무심코 아이고 김치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아들 부부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또 시작이네, 짜증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저에게 내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어제도 무리했잖아요. 오늘은 호텔 방에서 좀 쉬시죠. 사연자 괜찮다. 내가 아주 쌩쌩하다. 이 선풍기도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큰며느리 아버님, 오늘 체감 온도가 43도가 넘는데요. 나갔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사연자 아이고 내가 누군데. 더위는 안 탄다. 괜찮다 괜찮다. 뭘 걱정하니. 하지만 그들은 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강제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둘째 아들 안 돼, 안 돼. 아, 오늘 코스 전부 야외고 언덕이에요. 아버지 그냥 호텔 방에서 에어컨 쐬면서 쉬시죠. 그게 효도예요. 사연자 간절하게 아니 내가 이렇게 팔팔한데 얘들아. 너희들 어디 가는데? 왜 자꾸 나를 막니? 결국 저는 에어컨 잘 나오는 호텔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과 방해꾼을 치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섭섭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부 고독과 절망, 컵라면의 짠맛. 가족들이 떠난 후 호텔방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과 파도가 빛나는데 이 남편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제가 지불한 프라이빗 풀빌라의 수영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활기찬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의 차가운 작동 소리만 윙윙 돌 뿐 아무런 대화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꺼내 철량하게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젓가락으로 면을 휘젓는데 아내에게 늘 여행 와서 무슨 컵라면이냐고 타박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여보 왜 라면만 먹어요? 내가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 가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줬겠지요. 그 컵라면의 짠맛은 라면 본연의 짠맛이 아니라 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짠맛이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자녀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 아버지 괜찮다, 너희들 재밌게 놀아라는 형식적인 내용조차도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관심한 존재인지 이 스마트폰 액정이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육부 로비에 갇힌 60대 노인 최악의 굴욕. 결국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혼자라도 바깥 구경을 하려고 호텔 밖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 남편은 그만 카드키를 방 안에 놓고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안 되지요. 현지 호텔 직원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지요. 저는 영어는커녕 간단한 인사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물 한 잔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제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로비 안내 데스크에 서서 직원에게 룸키를 반복했지만 직원들은 체크인을 기다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친절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 종일 호텔 로비의 딱딱한 대리석, 의자에 앉아 오가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들을 보며 제 가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다른 가족들은 늙은 부모의 손을 잡거나 휠체어를 밀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되는 풍경 속에서 제가 이 수천만 원짜리 여행에서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천만 원을 들여 온 효도 여행에서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를 보며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치 버려진 짐짝 혹은 불쌍한 구걸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것은 효도 여행이 아니라 저의 돈으로 떠난 고려장 여행이었다는 것을요. 7부 폭발과 다시 시작된 배신. 나중에 큰아들이 돌아와 저를 발견하고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 분노는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 걱정. 내가 나를 걱정해. 내 눈에 내가 짐짝으로 보였겠지. 걱정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로비에 8시간이나 버려도 너희들 진심이 뭐야? 나 당장 서울 간다. 내 비행기표 당장 끊어. 그리고 내가 내준 비행기가 숙소비 수천만 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쓴 내 돈 다 돌려줘. 전부 다 환불해.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은 재광기 어린 모습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여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같이 다녀요. 허둥지둥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은 그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가식적인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아까움과 불만을 읽었습니다. 그 사과 뒤에 이어진 그들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절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대표 관광지로 향했는데 그 길은 거의 등산 수준으로 가파른 언덕과 계단 길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저는 결국 그 길을 오르지 못하고 안내소에 들어가 쉬어야 했고 자녀들은 저를 또다시 그곳에 두고 자기들끼리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맛집이라며 찾아간 현지 식당. 향신료 향이 유독 강했습니다. 저는 애써 몇 입이라도 먹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표정에서 티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이어 둘째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님 정 힘드시면 내일은 오전 일정까지만 가고 오후엔 호텔 가서 쉬세요. 그 말은 내일부터는 당신 없이 우리끼리만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지불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 돈으로 숙소에 머물면서 저에게 쉬라는 명분으로 고립을 강요하는 이 잔인한 상황. 저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팔부 무너진 신념, 그리고 둘째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아이들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효도 여행을 핑계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짐짝 취급한 자녀들에게 제 명의로 된 집과 땅을 물려준다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며칠간 기부하는 법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제 마트에서 일하던 둘째 며느리는 상습 지각과 조기 퇴근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월급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열이 좀 있어서 오늘 1시간만 일찍 퇴근할게요. 내가 사장이야. 왜 퇴근을 내 마음대로 정하니? 저는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기 병원 데려가야 된다니까요.
아전에 그랬을 때는 당연히 가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 똑같니? 그러면 1시간 시급 빼고 가. 알겠니? 저는 가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제 호의를 이용하는 며느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 그 질문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수천만 원을 들여 여행을 보내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습적인 태만을 지적하는 시아버지에게 이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라는 방패를 들이댔습니다. 여행에서 저를 짐짝 취급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고, 저의 마트에서 이득을 취할 때는 가족이라는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산 효도 여행도,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진심도, 그리고 그들을 믿었던 제 순진한 마음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과 땅,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정말 이 배은망덕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저를 고려장 보낸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권위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